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빛이 깜박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휴대폰 화면입니다. 새벽 3시 또다시 그 사람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답장을 안 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한 여성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지우라고 강요당했던,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겼던,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되찾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 환영합니다. 여기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는 공간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32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창의적이고 따뜻하고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언니와는 매일 저녁 전화로 하루를 나누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우리의 햇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들어오면 방 안의 분위기가 밝아졌으니까요. 그런 그녀가 민호를 만난 것은 봄날 카페에서였습니다. 민호는 첫눈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듯한 그 시선.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민호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깊이 이해한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과도한 칭찬, 너무 빠른 친밀감의 형성, 이것이 사랑 폭격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민호는 수진의 사무실로 백송이의 장미를 보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당신을 만난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 인생에서 당신이 빠진 모든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수진의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와, 정말 로맨틱하다. 하지만 수진의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닐까? 그러나 그 목소리는 민호의 다음 메시지에 묻혀버렸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봐요. 당신이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폭풍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민호는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2주 만에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시간을 낭비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운명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운명적인 만남일까? 민호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수진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곤하다고 하면 즉시 마사지를 예약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주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민호는 수진이 원하는 것을 알았던 게 아니라 수진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친구들은 당신 수준에 맞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재능을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수진은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 그들이 정말 자신을 끌어내리고 있을까? 당신 어머니는 너무 간섭이 심해요. 민호는 계속했습니다. 성인이 된 딸에게 매일 전화하고 매주 만나자고 하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당신은 독립적인 여성이잖아요. 수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논리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난 민호는 무서웠습니다.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민호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수진이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호와의 데이트를 미뤘을 때였습니다. 그래요, 가세요. 민호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게 분명하네요. 언니가 더 중요하다면 언니랑 사세요. 그리고 사흘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진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정말 민호를 소홀히 한 걸까? 사흘 후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안해요. 일이 너무 바빴어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민호를 이렇게 화나게 하지 않겠어. 그것이 바로 올가미가 조여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누구랑 먹었어요? 사진 보내봐요. 처음에는 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궁금해하다니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답장이 이렇게 늦어요? 10분 만에 오는 메시지였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누구랑 있어요? 수지는 자신의 휴대폰이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호의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으면 그의 기분이 상했고 그의 기분이 상하면 또다시 그 끔찍한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세계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수지는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결코 노골적으로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면 물론 가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민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톤, 그의 표정, 그의 몸짓 언어는 모두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면 후회할 거야. 가면 내가 화날 거야. 가면 우리 관계가 망가질 거야. 수지는 어머니와의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수지는 어머니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요. 민호는 수진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수지는 그 말이 로맨틱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립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고립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모든 관계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당신을 질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려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민호는 항상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봐요. 당신 친구가 당신 뒤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가 우리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당신 언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보여요. 그 증거들이 진짜인지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꾸며낸 것인지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화가가 캔버스를 다시 칠하듯이 민호는 수진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민호가 자신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수지는 너무 창피해서 울었습니다. 당신이 잘못 들은 거예요. 나는 당신을 내 바보라고 애정 표현으로 한 거예요. 당신은 너무 예민해요. 수지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놓는 것. 당신이 자신의 기억, 감정,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민호는 그것의 대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지는 더 이상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는 한 달에 한 번 짧은 통화만 했습니다. 언니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직장에서도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일에 대해 계속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디자인은 너무 평범해요. 당신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노력하지 않죠? 수진의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생기 없는 눈, 억지로 짓는 미소, 늘 긴장한 어깨.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호는 여전히 간간히 그 처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꽃을 사오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수진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민호. 그 순간들이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아, 진짜 민호가 돌아왔어. 저번 일들은 내가 그를 화나게 해서 그랬던 거야. 이제 내가 더 잘하면 돼. 수진은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더 완벽한 여자친구가 되려고, 민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고, 민호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룰이 계속 바뀌었으니까요. 민호가 좋아한다고 했던 것들을 하면 갑자기 너무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싫어한다고 했던 것들을 안 하면 너무 소극적이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려는 사람처럼 어디를 향해 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호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불안정하게, 계속 추측하게, 계속 노력하게.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당신보다 키도 크고 모델처럼 생겼죠. 그리고 요리도 정말 잘했어요. 집에 오면 항상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아, 그냥 생각나서요. 오늘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민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삼각관계 형성, 즉 트라이앵글레이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도적으로 제3자를 관계에 끌어들여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경쟁심을 유발하며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맛있네요. 그런데 지혜가 만든 것만큼은 아니에요. 수진의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진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 앞에서 민호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있고 수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재능 있는 디자이너예요. 저는 그녀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냥 대화에 참여한 건데 뭘 잘못한 거지?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성입니다. 공개적으로는 한 얼굴, 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얼굴. 그리고 이 이중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는데 나만 문제가 있는 걸까? 민호의 비판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수진의 외모, 지능, 능력 모든 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요즘 살이 찐 것 같아요. 관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이해가 느려요? 설명하기 지쳐요. 각각의 말들은 작은 바늘처럼 수진의 자존감에 밝혔습니다. 하나하나는 견딜만 했지만 수백 수천 개가 쌓이면서 수진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뚱뚱해, 못생겨, 능력 없어, 가치 없어. 수진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자신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지만 민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말랐네요.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수지는 무엇을 해도 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목적이 당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친구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민호를 의식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항상 가까이에 있었고 수진의 대화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일이 바빠서.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나자. 너무 오래 못 봤어. 미안.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민호랑 약속이 있어. 또, 수진아, 너 요즘 민호 말고는 아무도 안 만나잖아. 수진은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항상 말하던 대로 친구들은 우리 관계를 질투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널 걱정하는 거야. 너 예전 같지 않아. 나는 괜찮다니까. 수지는 소리쳤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호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그 친구는 당신에게 독이에요. 그날 밤 수진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너 요즘 왜 이래?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오고. 수진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수진아, 무슨 일 있어? 그 남자 때문이야? 민호가 수진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민호입니다. 수진이는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딸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왜 그랬어? 어머니가 당신을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독립된 여성이에요. 엄마한테 매달릴 나이가 아니에요.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엄마인데. 그래요. 당신 엄마죠. 그래서 뭐요? 당신은 이제 나랑 가족이에요. 당신의 충성심은 나한테 있어야 해요. 충성심. 그 단어가 수진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 사랑이 충성심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관계가 소유가 되었을까? 다음 날 민호는 극단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줘요. 왜? 왜긴 왜요? 우리는 커플이잖아요. 숨길 게 있어요? 숨길 건 없지만 그래도 프라이버시는. 프라이버시?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커플 사이에 무슨 프라이버시요?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다른 남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럼 비밀번호 알려줘요. 지금 당장.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수진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이메일, 사진, SNS 모든 것을. 이게 뭐예요? 민호가 스크린을 수진에게 들이댔습니다. 그것은 수진의 남자 동료가 보낸 업무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회의 잘 부탁해요. 업무 메시지잖아.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업무 메시지에 왜 이모티콘을 써요? 이게 업무예요? 메시지 끝에 작은 미소 이모티콘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친절한 표현이야.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다고요? 이 남자가 당신한테 관심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당신도 그걸 즐기고 있고? 말도 안 돼. 그는 결혼했어. 나는, 당신은 뭐요? 결혼한 남자라고 안심이에요?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 수진의 어떤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는 내 동료야. 일을 어떻게 해? 그럼 일 그만두세요.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일 그만두라고요. 어차피 당신 회사는 당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집중하세요.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게요. 이것이 바로 경제적 통제의 시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경제적 독립성을 빼앗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면 떠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거부했습니다. 아니, 나는 내 일이 좋아. 그만둘 수 없어.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요. 당신한테는 일이 나보다 중요하군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다시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민호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수진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을 사일런트 트리트먼트, 침묵 학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민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나한테 말해줘. 나 미칠 것 같아.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응, 정말 미안해. 그럼 증명해봐요. 어떻게? 일 그만두세요. 지금 당장 사표 써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썼습니다. 5년 동안 일했던 그녀가 사랑했던 일을. 민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네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복이었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민호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친구도, 가족도, 직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민호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고 집을 제공하고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잖아요. 나한테 감사해야 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민호는 수진의 말투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장, 모든 단어, 모든 표현이 민호의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밤에 수진은 욕실에 숨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갔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은 우연히 민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알면서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여성들과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친밀한 메시지들. 민호는 다른 여성들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수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헌신했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남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메시지들의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각 여성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수진에게 했던 그 말들, 수진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저 민호의 패턴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수진이 민호를 대면했을 때 민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 휴대폰을 몰래 봤어요?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인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바람? 그게 바람이에요?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한 거예요. 당신이 오해하는 거죠. 다시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메시지들은 당신은 문맥을 모르잖아요. 당신은 항상 최악으로 생각하네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당신의 불안감, 당신의 질투심. 민호는 완벽하게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갑자기 문제는 민호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수진의 질투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더 신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민호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불안감이 나를 지치게 해요. 나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 시간 만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떠나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는 돈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가족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호가 원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수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엄마?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엄마. 하느님 감사합니다. 엄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이. 엄마,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엄마, 나 도와줘.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지금 어디 있니?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하지만 그 순간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무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어머니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민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 당신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당신 가족한테 나를 악마로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울면서 전화했어요? 민호는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물리적인 접촉이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은 겁에 질렸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나가면 당신은 끝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가족도, 친구들도, 아무도. 나만이 당신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민호는 방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분노가. 처음으로 오랜 시간 만에 수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학대야. 그 깨달음이 마치 번개처럼
수진을 관통했습니다.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진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함께 살면서 그녀의 소지품은 거의 사라졌으니까요. 민호가 필요 없다고 했던 것들, 공간을 차지한다고 했던 것들. 수진은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깊이 잠든 사이에 그녀는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택시를 탈 돈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집 앞에 섰을 때 수진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받아줄까? 나를 용서해줄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어머니는 수진을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딸, 내 딸아. 어머니는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고통, 수치심, 두려움, 혼란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저 안고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아침 민호에게서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습니다. 당장 돌아와.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그 다음에는 애원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그 다음에는 위협이었습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는 다시 사랑의 폭격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당신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제발 돌아와요. 이것이 바로 후버링입니다.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나르시시스트는 떠난 파트너를 다시 관계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진은 메시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정말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수진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꽃과 선물을 들고 제발 나를 봐줘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수진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튼 뒤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저 눈물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저 슬픔은 수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민호는 수진을 잃어서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통제 대상을 잃어서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나가지 않았어. 나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어. 작은 승리였지만 수진에게는 거대한 승리였습니다. 다음 몇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수진은 금단 증상을 겪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중독과 같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보상과 처벌을 번갈아가며 사용해서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램합니다. 도파민과 코르티솔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마약을 끊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그리워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가 자신을 학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은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민호의 여자친구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지? 어머니는 수진을 심리치료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치료사는 조용히 수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죠? 치료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능은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공감 능력이 높고 이상적인 사람들이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특성들을 무기로 사용하니까요. 수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돌아봤습니다. 사랑 폭격, 이상화, 평가절하, 고립, 가스라이팅, 삼각관계, 침묵학대, 후버링, 모든 것이 패턴이었습니다. 교과서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수진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수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이 민호 같은 사람에게 끌렸는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도 감정적으로 냉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완벽한 성적, 완벽한 행동, 완벽한 딸이 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서 아버지의 인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관계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재상처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와 자원으로. 이제 당신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두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만에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친구들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네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았어.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너를 걱정했어. 하지만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 수지는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니와도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언니는 수진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밀어내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야. 수진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을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민호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무능한 걸까? 하지만 면접을 보러 갔고 놀랍게도 채용되었습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였지만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창의성을 다시 발휘할 수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서. 일을 시작한 첫날 상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민호가 틀렸다는 것을.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채용됐어.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 수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 시간 만에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미소가 진짜가 되었습니다. 어깨가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나 돌아왔어. 수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민호에 대한 생각이 불쑥 떠오르는 날들, 자신을 의심하는 날들. 하지만 이제 수지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료에서 배운 것들, 경계선 설정하기, 자기 대화 모니터링하기, 레드 플래그 인식하기. 어느 날 수지는 민호와 비슷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그 남자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커피 한 잔 같이 할래요? 옛날의 수진이었다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레드 플래그를 알아봤습니다. 너무 빠른 친밀감, 과도한 칭찬, 경계선 무시하기. 아니요, 괜찮아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직감을 믿은 것이, 자신을 보호한 것이. 치료사와의 세션에서 수지는 말했습니다. ESTA 레스포스타, FY, 포사다, 포르케 클로드, H-in-Ju-S-EU, 리마이트 마시모 디 카락테레스, 파라 UMA 멘세이즘, 클리크 M 컨티뉴아, 파라크, 클롯 프로시가, 컨티뉴아.